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읽어주시는 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경기의 침체와 위기는 다르며 위기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면서 지금은 위기는 아니고 침체고 자산시장의 급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잉 공포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의 공포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의 그 선은 누가 나누는 걸까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의 차이점. 경제 위기는 급작스러운 충격이고 경기 침체는 서서히 나빠지는 거다. 즉 누구에게나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경제 위기는 뭐밖에 없어요? 2000년대 통틀어서 코로나밖에 없지 않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터질 줄 몰랐다. 이미 2006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붕괴 시작됐었고 또 IMF 97년 IMF는 갑자기 온 경제 위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IMF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갑자기 온 거 아닙니다. 94년 멕시코로 시작해서 95년에 아르헨티나 지나서 96년에 동남아 지나가지고 97년에 동아시아로 번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98년에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히 말장난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진짜 큰 사건이 터진다든가 또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 성장률이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 위기라고 하죠. 중국 GDP 성장률 보면은 경제 위기인 것 같나요? 성장 계속하고 있는데 이때만 위기였던 거죠. 경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위기 아니네요. 이때도 위기 아니네요. 0은 넘었으니까. 저런 분석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과잉 공포고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나요? 강보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폭등하진 않지만 강보합할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잉 유동성이 부채로 인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유입이 됐던 것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DSR이 너무 높다.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주담대 이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모한테 빌리든 뭐라든 파이낸스가 어떻게든 일어나서 7월 대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장기 상승으로 대세 상승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스멀스멀 올라갈 것이고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높이 올라간 가격에서 슈퍼사이클로 갈 것이다. 그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요 그래프를 들고 나왔어요. 자,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에 공급이 충분했을까요? 집값이 올라가던 시기에 공급이 충분했을까요? 그럼 이때는 왜 올라갔을까요? 이때는 왜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엔 서서히 올라갔는데 공급이 과잉되니까 갑자기 폭등을 한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이 안 팔려서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다른 김봉 교수 이야기도 하네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다. 실질 소득이 지금 3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플러스로 내수 시장이 9분기째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플러스로 이로 인해서 가계 흑자액이라는 소리는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9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내년에 대출 늘어날 것이냐? 대출 쪼이죠. 왜냐면은 은행별 DSR 들어가니. 이 은행별 DSR에는 개별 DSR에 안 들어가지만 정책대출, 전세대출 DSR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딜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랬죠. 미루고 미뤘던 게 이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제가 그때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부동산 시장 보면 금리 인하 할 때 아니고 내수 시장 보면 금리 인하 할 때인데 물가 지금 유가 올라가고 있어서 불안하고 환율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1300원대 중반까지 튀어 올랐죠. 그래서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 아직 덜 된 상황이다. 지금 금리 인하 할 때 아니다. 차라리 금통위 회의로 인한 금리 변동이 9월에 가능했다면 9월에 금리 인하했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그 대신에 금리를 내려가지고 내수를 살리는 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거고 또 금리를 또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고 싶은 수요는 항상 있지만 왜 사이클이 이렇게 도냐면요. 사람들이 가진 돈 쏟아내가지고 들어가다가 감당이 안 될 때 한계를 맞고 그 다음에 쭉 빠지면서 사람들이 여력 모으다가 여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모였을 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수가 왜 집값에 영향을 미쳐요? 내수가 아웃분기점 떨어졌다는 소리는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경제 위기가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경제 위기의 기준이 뭐냐? 2003년 카드 대란 때 나왔던 문제점들 다 나오고 있죠. 카드 대란 터진 2003년만큼 소비 감소가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카드론 잔액은 항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추가로 신용불량자들이 엄청 그때만큼 나오고 있다. 근데 문제는 카드 대란 당시에 신용불량자는 한 달 연체하면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지금 3달 연체해야 신용불량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훨씬 더 심하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지금 기업부채, GDP 대비 기업부채가 IMF를 넘어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GDP 대비 기업부채는 왜 올라갈까요? 채권도 주식도 기업으로 자금을 끌어오기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밀리는 거예요.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자금 마련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유입되는 돈으로 자금 마련하는데 부동산에 다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어딨고 레고랜드 사태 터진 거 계속 지금 부동산 PF 미루고 밀어가지고 지금까지 밀어왔던 건데 회사채 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어디냐. 그러니까 은행 가서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DP 대비 기업부채가 IMF를 넘어섰죠. 그리고 자영업자든 기업들이든 IMF급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훨씬 더 높죠. 심지어 전세 보증금 이런 거 다 떼고 했는데 그럼 경제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냐? 그러면 경제위기였던 이때가 IMF죠. 닷컴 뽑을 땐 연속 마이너스 나왔어요? 카드 대란 때 연속 마이너스 나왔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여러 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왔어요? 다 한 분기씩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2분기, IMF 때 3분기. 그 다음에 뭐 과거 2차 오일 쇼크라든가 이럴 때 좀 많이 나왔고. 근데 지금 종종 나오고 있죠. 벌써 또 2분기에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 그럼 경제 위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표를 볼 때 제가 항상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괜찮다 투자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유리한 지표는 분석하고 불리한 지표는 빼놔요.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방송할 때도 미국 이번에 고용 잘 나갔다. 금리 더 안 내려갈 거다. 그러면 금리 더 안 내려가면은 주담대 금리 부담이 커지니까 부동산 시장 금리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지표는 저번에도 고용 지표가 83만이나 거짓이 나왔듯이 이번 고용 화랑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대선 이후에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불리한 지표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분석이 내가 보고 싶은 쪽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왜 경제 위기를 계속 경고를 하냐? 이미 사람들의 삶이 경제 위기를 넘어섰으니까.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2019년부터 가계 부채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부양한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엔 왔죠. 이제부터 진짜 근데 저 교수님처럼 슈퍼 사이클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슈퍼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로 오느냐? 슈퍼 사이클이 항상 위로 부양되는 슈퍼 사이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밑으로
슈퍼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슈퍼 침체가 오는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는데 대출 더 나온다느니 DSR이 60% 나왔고 DSR이 더 확립되어 가고 있는데 대출이 어떻게 더 나오냐. 그러니까 DSR 모르니까 맨날 LTV만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집값이 50%만 LTV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다단계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 유입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돈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고가 아파트가 뜰 수가 없어요. 고가 아파트가 폭등하는 이유는 신규 수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슈퍼 사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 부족 맨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거래량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냐? 최근 몇 개월만 본 게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이게 거래량이에요. 평균 거래량, 5년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5년 평균 거래량이 뚝 떨어질 정도로 최근 3년 거래량이 아작이 나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소리인데 무슨 공급 부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냐. 22년 그렇다 치더라도 이 중에서 73%는 정책 대출로 샀다는 소리예요. 정책 대출 안 나왔으면 이 거래량은 이렇게 나락에 갔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 모양인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기이한 시장이라는 소리인데. 저 거래량 들고 와가지고 연간 거래량 들고 와가지고 집값 오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요? 저게 수요 부족인데. 슈퍼 사이클은 온다. 슈퍼 침체 사이클이 올 거다. 예전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형벌로 따지면요. 참수형이었다면 지금은 팽형이다. 서서히 끌어서 더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경제인데 그걸 경제 위기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경제 위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